일본이 몰락한다. 이 충격적인 예언이 지금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노인 무녀가 10년 전 내뱉은 한마디가 오늘날 일본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이었던 나라가 서서히 무너지는 모습을, 쌀값 폭등으로 텅 빈 마트 선반들, 사상 최악의 엔저 현상, 청년 실업률 급증, 역대급 자연재해의 연속 타격, 그리고 미국의 관세 폭탄까지. 왜 갑자기 수백 명의 일본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탈출을 선언하고 있을까요?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오직 여기서만 공개합니다. 지금 바로 영상을 재생하기 전 단 1초면 충분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모르던 일본의 붕괴 신호, 제 이름은 아베 사쿠라입니다. 저는 35살이고 도쿄의 큰 신문사에서 재정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눈이 아플 때까지 숫자, 차트, 시장 동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을 좋아했었어요. 이것들은 제게 이해가 됐거든요. 측정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믿는 그런 점술 같은 말도 안 되는 것과는 달리요. 예언이나 오래된 전통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눈을 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상사가 어느 월요일 아침에 저를 사무실로 불러 가장 이상한 요청을 했을 때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쿠라, 그는 책상에 펜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큐슈의 작은 마을에 가줘야겠어. 저는 눈썹을 들어 올렸어요. 재정 관련 기사를 위해서인가요? 정확히 그건 아니야. 그곳에 이상한 예언을 하고 있는 늙은 신사 무녀가 있어. 저는 찡그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예언이요? 점술 같은 거요? 제 위가 가라앉았어요. 이건 정말 제 스타일의 과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래,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제 상사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의 눈은 진지했어요. 그녀는 우리의 경제적 어려움, 통화 문제, 심지어 작년의 슈퍼 태풍까지 정확하게 예측했어. 내가 그녀를 인터뷰했으면 해. 저는 큰 소리로 웃고 싶었어요. 저 이 점쟁이를 인터뷰하러 간다고요? 터무니없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상사가 명령을 내리면 따라야만 했습니다. 알겠어요. 너무 짜증난 것처럼 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가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후쿠오카 공항행 비행기에 앉아 있었어요. 착륙 후 작은 파란색 차를 렌트해서 운전을 시작했어요. 도로는 몇 시간 동안 산을 가로지르며 꼬불꼬불했어요. 각각의 급커브를 운전하면서 저는 핸들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푸른 언덕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와, 여기는 정말 조용했어요. 도쿄의 끊임없는 소음과는 전혀 달랐죠. 제 주변에는 하늘 아래 녹색 카페처럼 펼쳐진 논이 있었어요. 부드러운 바람이 벼, 식물들을 앞뒤로 흔들어 마치 그들이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가장자리에는 밝은 빨간색 돌이 무늬 있는 작은 신사가 서 있었어요. 이곳이 예언의 신사 무녀 하나카와 유키가 사는 곳이었어요. 제 차를 주차하고 그쪽으로 걸어갈 때 제 심장이 조금 더 빨리 뛰었어요. 신사 경내에 들어서자 풍경 소리가 제 귀를 채웠어요. 나무 지붕 아래 조용히 앉아있던 유키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머리카락은 은회색이고 깔끔하게 묶여 있었어요.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눈이 즉시 제 주의를 끌었어요. 그것들은 밝고 또렷했어요. 마치 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저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제 명함을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의 니폰 파이낸스에서 온 아베 사쿠라입니다. 당신의 예언에 대해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가 느끼는 것보다 더 전문적으로 들렸어요. 유키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녀는 예상치 못한 일을 했어요. 그녀는 제 귀에 가까이 다가와 부드럽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일본은 곧 쌀 한 톨의 진정한 가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냉기가 제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 등에 얼음 조각을 떨어뜨린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빠르게 그 느낌을 떨쳐냈어요. 현대 일본에서 쌀 한 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식품으로 가득 찬 슈퍼마켓이 있잖아요. 21세기 일본에서 식량 부족이요?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저는 제 목소리에서 의심을 숨기지 않고 물었어요. 유키는 제 회의론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저에게서 돌아서서 먼 산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옆모습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선명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오랫동안 경고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사람들은 그저 듣지 않았을 뿐이죠. 곧 모두가 그것을 보고 느끼게 될 겁니다. 저는 신속하게 제 노트북에 그녀의 말을 적었고 공손하게 감사를 표하고 서둘러 제 차로 돌아갔어요.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비록 제가 왜 그런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요. 전체 경험은 이상했지만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그것이 기이한 문화적 이야기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은 아니었죠. 도쿄로 돌아와서 저는 예언하는 신사 무녀에 대한 짧은 기사를 작성해서 제 편집자에게 건넸어요. 그는 충분히 만족해 보였고 저는 그것으로 끝일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신사 무녀와 그녀의 이상한 예언에 대해 모두 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작은 기사를 쓴 후 저는 제 편안한 숫자와 차트의 세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2024년 여름, 저는 제 아파트 창가에 서서 아침 커피와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TV에서는 무자비한 태양 아래 갈라지고 말라버린 논들이 보였어요. 일본은 50년 만에 최악의 폭염을 겪고 있었습니다. 온도가 5일 연속으로 섭씨 42도에 도달했습니다. 아나운서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제 전화기는 거의 매일 날씨 경보로 진동했어요. 먼저 논을 먼지 가득한 광장으로 바꾸어 놓은 열기가 왔어요. 그리고 농부들이 더 이상 악화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태풍들이 우리 섬을 가로질러 회전하는 화난 거인들처럼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슈퍼 태풍이 남부 일본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 날씨 앱이 경고했어요. 저는 가뭄이 몇 주 지속된 후 이제는 물에 잠기고 있는 농부들의 논을 생각하며 화면에 소용돌이치는 폭풍 구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해의 장마철도 이상했어요. 갑자기 찾아와 단 2주 동안 심하게 쏟아진 다음 사라졌어요. 쌀을 재배하기에는 모두 잘못되었죠. 2025년 봄이 되자 저는 제 동네 슈퍼마켓에서 변화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쌀 포대가 쌓여있던 자리에 이제는 제한 고객 1인당 1포대라는 표지판이 붙은 반쯤 빈 선반이 서 있었어요. 가격이 또 2배가 됐네요. 옆에 있던 노인 여성이 선반에 남은 마지막 작은 포대를 집으며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제가 구입한 귀중한 쌀로 저녁을 요리하면서 속삭여진 그 말을 기억하자 등줄기가 오싹했어요. 일본은 곧 쌀 한 톨의 진정한 가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 톨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양을 측정했어요. 신사 무녀의 예언이 제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편집자인 타나카 씨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그의 평소의 깔끔한 책상은 빈 선반과 걱정하는 농부들의 사진을 보여주는 신문들로 덮여 있었어요. 사쿠라, 그는 쌀 위기 심화라는 헤드라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특별 시리즈 기사를 써줬으면 해. 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이미 제 관점에 대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있어, 그는 계속했어요. 작년에 내가 인터뷰했던 그 신사 무녀를 기억하니? 이것을 예언했던 그 사람? 다시 가서 후속 조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망설임 없이 저는 그날 저녁에 가방을 싸고 다음날 아침 일찍 다시 큐즈로 운전했어요. 이번 여행은 전과 달랐어요. 더 긴급하고 더 중요하게 느껴졌죠. 제가 지나가는 논들은 이전에 보았던 풍성한 녹색 카펫과는 달리 슬프고 텅 비어 보였습니다. 빨간 도리 무늬 있는 작은 신사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풍경 소리가 침묵하고 있었어요. 신사는 어쩐지 더 텅 비어 보였습니다. 경례를 쓸고 있던 노인이 저를 발견하고 인사했어요. 도와드릴까요? 저는 유키 하나카와 무녀님을 찾고 있어요. 저는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그의 얼굴이 슬퍼졌어요. 죄송합니다만 하나카와 씨는 지난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제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아, 그렇군요. 정말 유감입니다. 도쿄에서 오신 아베 기자님이신가요? 그가 갑자기 물었어요. 놀라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나카와 씨의 손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자가 돌아올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그는 신사 뒤에 있는 작은 집을 가리켰어요. 거기서 저는 미호 하나카와 약 28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을 만났어요. 가족 간의 유사성이 두드러졌어요. 특히 그녀의 할머니처럼 맑고 밝은 그녀의 눈이요. 미호는 저를 그녀의 집으로 맞이하고 간단한 도자기 컵에 녹차를 대접했어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하는 동안 우리 사이로 김이 올라왔습니다. 제 할머니는 당신이 돌아올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저는 제 노트북 위에 펜을 들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미호는 제 눈을 직접 바라보았어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일본이 한국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결국 일본은 한국 땅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제 찻잔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것은 단지 쌀 작물이나 날씨 패턴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차가운 느낌이 더 강하게 돌아왔어요. 이것은 훨씬 더 큰 무언가에 대한 경고였어요. 결코 치유되지 않은 역사적 상처들에 대해, 우리를 눈멀게 한 국가적 자존심에 대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직면해야 할 미래에 대해서였죠. 할머니께서 그 의미를 설명하셨나요? 저는 제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 정도로 낮게 물었어요. 미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는 때가 되면 당신이 이해하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도쿄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해가 하늘을 피해 붉은색으로 물들였어요. 저는 미호의 말을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의 쌀 부족과 한국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에 대해 사과해야 했을까요? 저는 곧 알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도쿄 아파트로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미호의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국? 우리의 쌀 문제와 한국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저는 직접 확인해 봐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집장의 사무실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한국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선언했어요. 타나카 씨는 눈썹을 들어 올렸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야기가 어디로 이끄는지 따라가 보세요. 이틀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착륙할 때 제 뱃속은 긴장된 흥분으로 들썩였습니다. 저는 이전에 재정회의로 서울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어요. 저는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저는 답을 찾고 있었거든요. 제 첫 번째 정류장은 강남 지역의 대형 슈퍼마켓이었어요. 이 지역은 현대적인 건물과 번화한 거리로 유명한 곳이었죠. 안으로 들어가 저는 곧장 쌀 코너로 향했고 제가 본 것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선반은 완전히 가득 차 있었어요. 여러 종류의 쌀이 있었어요. 모두 깔끔하게 쌓여 있고 가격도 적당했습니다. 도쿄의 제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쌀 선반은 거의 비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무언가가 제 눈에 띄었어요. 저만 이곳에 있는 일본인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5명의 다른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국 쌀로 그들의 쇼핑카트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 저는 여러 개의 큰 쌀 포대를 신중하게 고르고 있던 중년 여성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공손하게 일본어로 말했어요. 저는 도쿄에서 온 기자입니다. 여기서 왜 이렇게 많은 쌀을 구입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요즘 한국 쌀이 훨씬 더 맛있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집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좀 사가요. 요즘 모두가 이걸 찾거든요. 근처에서 한 노인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 현지 슈퍼마켓의 쌀은 더 이상 예전만큼 맛이 없어요. 게다가 너무 비싸고요. 한국 쌀은 더 적은 돈으로 더 좋은 품질이에요. 저는 제 노트북에 그들의 의견을 끄적였어요.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문제였어요. 일본의 부엌들이 조용히 변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한국 쌀을 선호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가장 좋은 쌀은 어디에서 나나요? 저는 매장 관리자에게 물었어요. 2002요.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쌀로 유명해요. 우리의 많은 스마트팜도 거기에 있어요. 다음 날 저는 서울에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 이천으로 버스를 탔어요. 시골은 아름다웠어요. 푸른 언덕들이 맑은 파란 하늘 아래 멀리까지 펼쳐졌어요. 최근에 일본에서 본 것들보다 훨씬 더 푸르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저는 현대적인 쌀 농장의 주인인 박성준 씨와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었어요. 그와 그의 아들 지우는 그들의 논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농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준 씨가 따뜻한 미소로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는 키가 크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눈가에 웃음주름이 있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에게 인사를 하며 대답했어요. 25살쯤 되어 보이는 지훈이 환하게 웃었어요. 아버지는 일본어를 많이 하지 않으시지만 저는 도쿄에서 2년 동안 공부했어요.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우리가 논을 걷는 동안 저는 식물들이 얼마나 건강해 보이는지 알아차렸어요. 산들바람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활기찬 녹색 줄기들이요. 이렇게 어려운 날씨 패턴 속에서 어떻게 쌀을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하시나요? 저는 물었어요. 지훈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저희는 스마트 기술을 사용해요. 여기 이것을 보세요. 화면에는 토양 수분 수준을 다른 색상으로 표시한 그들의 전체 농장의 상세한 지도가 보였어요. 저희는 논 전체의 토양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센서를 묻어두었어요. 그가 설명했어요. 쌀 식물이 물이 필요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물을 줘요. 영양분이 필요하면 무엇을 어디에 추가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죠. 데이터로 모든 것을 관리하면 쌀이 더 건강하게 자라요. 그의 아버지가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했고 지우는 웃었어요. 아버지께서 기술은 좋지만 성준 씨가 느리게 말하는 어설픈 일본어로 끼어들었어요. 저는 여전히 농부의 손길을 믿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한 줌의 흙을 퍼 올린 다음 그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게 했어요. 컴퓨터는 한 가지를 말하지만 저는 확실히 하기 위해 제 손으로 흙을 만져봐야 해요. 저는 완전히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보았어요. 전통과 혁신이 어떻게 여기서 함께 작동하는지. 그것은 옛것과 새로운 것이 함께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투어 후 박씨 가족은 저를 점심 식사에 초대했어요. 지훈의 어머니는 우리에게 비빔밥 위에 채소와 계란이 올라간 다채로운 쌀 요리를 대접했어요. 제가 첫 입을 베었을 때 저는 거의 숨이 멎을 뻔했어요. 쌀은 믿을 수 없이 맛있었어요. 각 알갱이가 완벽했고 약간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나서 제가 전에 맛본 적이 없었던 맛이었어요. 정말 훌륭해요. 저는 또 한 입을 먹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쌀은 먹어본 적이 없어요. 성준 씨의 아내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2000쌀 그녀는 간단히 말했어요. 한국 최고예요. 우리가 점심을 마치면서 지우는 진지하게 저를 바라보았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기후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항상 충분한 쌀이 있어요. 우리의 스마트 농업이 도움이 되지만 또한 우리 정부는 수년 동안 농업 연구에 투자했어요. 아마도 일본과 한국이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말은 저에게 번개처럼 충격을 주었어요. 함께 일하다니? 일본과 한국이? 우리의 복잡한 역사를 가진? 하지만 왜 안 되겠어요? 쌀 위기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떠나기 전에 저는 현지 시장에서 여러 봉지의 한국 쌀을 제 쇼핑 바구니에 넣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사지 않을 계획이었지만 그 쌀을 맛본 후에 글쎄요, 저는 빈손으로 집에 갈 수 없었어요. 서울 공항에서 도쿄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이를 위해 구입한 새 여행 가방의 쌀 봉지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한국의 풍경이 아래에서 작아지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제 마음은 결정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숨길 수 없어요. 인터뷰와 관찰로 가득 찬 제 노트북을 꽉 쥐면서 저는 속삭였어요.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요. 비행기가 일본을 향해 방향을 틀었고 저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어요. 희망이요. 제가 한국에 관한 기사를 들고 편집장의 사무실로 걸어 들어간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타나카 씨의 얼굴은 먹구름 같았습니다. 그는 제 기사를 조용히 읽었고 각 페이지마다 그의 찡그림은 더 깊어졌어요. 사쿠라, 그는 마침내 종이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건 잘 쓰였지만 우리는 이걸 출판할 수 없어. 왜 안 되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비록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요.
그는 한숨을 쉬며 관자놀이를 문질렀어요. 이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어. 우리가 일본이 약해 보이게 하는 것을 출판할 수 없어. 사람들이 우리가 한국이 우리보다 낫다고 말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제 마음이 가라앉았지만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저는 이런 반응을 예상했었죠. 그래도 실망감이 뜨거운 석탄처럼 제 가슴에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실이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들의 노는 우리 것보다 더 잘 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을 거예요. 타나카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른 각도를 찾아봐. 일본이 어떻게 이 위기를 스스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게 사람들이 읽고 싶어 하는 거야. 저는 어깨가 처진 채로 그의 사무실을 나왔어요. 제 책상에서 저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유키의 예언과 미호의 메시지를 생각했어요. 일본이 한국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결국 일본은 한국 땅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쌀을 사는 일본 관광객들, 서울에 가득 찬 슈퍼마켓 선반들, 그리고 이천의 스마트 농장들을 떠올리면서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울렸어요. 저는 지훈의 말을 생각했어요. 아마도 일본과 한국이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갑자기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 아파트에 앉아서 노트북의 불빛이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제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며 제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긴 글을 썼어요. 지금까지 대부분 휴면 상태였던 계정이었죠. 저는 방금 한국에서 돌아왔어요. 거기서 농과 시장을 방문했어요. 제가 시작했어요.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진실을 직면해야 해요. 일본 농업 시스템의 약점은 단지 자연재해 때문만이 아니에요. 우리 식탁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은 우리를 더 큰 진실에 깨어나게 해야 해요. 이제 우리가 자존심이 아닌 진심으로 정직하게 우리의 과거를 직면할 때예요. 이제 일본이 한국에 진정으로 사과할 때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할 수 있어요. 제 손가락이 게시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어요. 정말 이렇게 할 건가요? 제 경력이 위태로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도쿄의 빈쌀 선반들의 이미지와 그 맛있는 한국 쌀의 기억이 저를 앞으로 밀어냈어요. 저는 게시를 클릭하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제 심장은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끊임없이 울리는 제 휴대폰에 잠에서 깼어요. 제 게시물은 밤새 바이럴이 되었어요. 수백 개의 댓글이 있었어요. 솔직함에 감사해요. 저도 지난주에 한국 쌀을 샀어요. 정말 맛있어요. 마침내 누군가 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하네요. 심지어 몇몇 동료 기자들도 제 메시지를 공유했었어요. 저는 제 가슴에 따뜻한 기쁨이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저는 신문사 경영진으로부터 긴급 이메일을 받았어요. 당신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회사 정책을 위반합니다. 즉시 삭제하거나 결과에 직면하십시오. 그것을 읽으면서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것은 진실의 순간이었어요. 저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제 직업을 유지하거나 제 말을 지키고 제가 위해 일했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어요. 저는 간단한 답장을 썼어요. 당신의 걱정에 감사드리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빈 사무실에서 사직서에 서명했어요. 제가 책상을 정리하며 10년간의 일을 작은 판지 상자에 넣는 동안 천장 불빛이 윙윙거렸어요. 이상하게도 저는 슬프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수년 만에 새장에서 풀려난 새처럼 더 가벼운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건물을 나서자 밤 공기가 제 얼굴에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별들이 도쿄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 위에서 깜빡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3개월 전이었어요. 지금 저는 제 인기 있는 블로그 진실의 곡물에서 제 이름으로 글을 쓰고 있어요. 저는 제가 중요하다고 믿는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잊혀진 역사적 실수들에 대해 쓰고 일본과 한국 사이의 진정한 사과와 화해를 요구해요. 제 독자층은 매일 증가하고 있고 지난주에는 주요 출판사가 저에게 책 계약을 제안했었어요. 때때로 저는 제 삶이 어떻게 한 가지 이상한 과제 때문에 변했는지 생각해요. 쌀에 대한 예언을 속삭인 신사 무녀를 방문한 것. 그녀의 말은 저를 여행으로 이끌었고
그것은 제 경력뿐만 아니라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도 변화시켰어요. 제 최근 게시물에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우리 식탁 위에 있는 것을 보호하는 것은 체면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정직할 용기를 갖는 것이에요. 한 톨의 쌀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사람들이 굶주리면 국가적 자존심이 무가치하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힘은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들을 고치기 위해 함께 일하는 데서 나와요. 어제 저는 한국의 지훈 박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의 가족 농장은 일본 농부들과 협력하여 그들의 스마트 농업 기술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들은 저를 그들의 협력을 기념하는 행사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신사무녀 유키 하나카와의 예언은 계속해서 현실이 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조용히 현실을 바꾸고 있죠. 한 번에 쌀 한 톨씩, 한 번에 정직한 대화 한 번씩 미래는 다시 쓰여지고 있어요. 한국으로 다시 여행하기 위해 가방을 싸면서 저는 유키가 그녀의 말이 얼마나 많은 삶을 변화시켰는지 볼 수 있다면 뭐라고 말할지 생각해요. 저는 그녀가 단순히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속삭일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은 오랫동안 경고를 보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마침내 귀 기울이기 시작했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